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곧 끝날 G7 정상회담과 이어질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과 한국, 세계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 참여를 한 G7 정상회의 주요 안건은 러시아 고립과 압박이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푸틴의 마초성을 조롱했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의식한 안건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G7 정상회담에 참여했다면 중국은 더욱 화가 났을 게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한국과 일본 지도자는 일본의 정치 입장에 따라 두 나라 정상회담은 하지 않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이번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의 부활이 될 수도 있고 미국으로서는 역시 중국 견제가 주요 이슈입니다. 연방대법원이 가장 사적인 사생활, 낙태 합법화에 반대한 판결을 한 지 나흘째인 오늘 미국은 더욱 분열됐고 앞으로 더욱 분열될 게 분명합니다. 당장 내일 치러질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반대하면서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생활에 관한 권리도 제한하는 판결할 것을 걱정합니다. 미국 기업은 건강보험 문제로 테크놀로지 회사들은 직원의 낙태 비용 문제와 컨퍼런스 장소 등의 문제로 새로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때 러시아는 몇 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브에 있는 유치원을 미사일 공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어젯밤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외채 채무 불이행 국가가 될 수 있는데 돈이 있어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세계부터 보겠습니다. G7 정상회담 오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독일에서였죠. 그리고 이제 나토 정상회의는 마드리드 스페인으로 가서 열리게 됐는데 이 두 가지 정상회의에 하나는 지난해 한국이 참여를 했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슈로 한국 내부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와 연관된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이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 주요 국가들과 함께 참석했다는 것이 역시 한국 내부에서 정치 이슈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먼저 지금 오늘 마무리가 될 G7 정상회의부터 보겠습니다. 1975년도 G6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바로 캐나다가 들어갔고 1998년부터 러시아까지 합쳐져서 G8 정상회담,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들의 정상회담이 됐는데 러시아는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쳐들어가고 합병하고 한 이후에 이제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G7 정상회의에는 유럽연합은 국가는 아니지만 대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해 열릴 때마다 초대하는 국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인도가 최근에 가장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나라들의 미팅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든가 그때그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안건이 되는데 당연히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됐습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에 있어서 나토, G7 국가나 이런 나토, 유럽연합이 조금 성격이 다르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분명히 경제, 나토는 군사, 그리고 이제 G7은 여러 가지를 모두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회의인데 독일 바이에른 알프스에서 말 그대로 정상회담이네요. 꼭대기에 있는 정상회담이 열렸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러시아를 고립시켜야지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하고 수백만 명을 실향민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금 수입을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한다던가 이게 러시아 엘리트들이 돈을 버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에너지 빼고 그 다음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금 수출이니까는요.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러시아산 오일 값에 이제 딱 그 상한선을 그 캡을 씌우는 이러한 것들, 식품, 에너지 값 이런 것들도 이제 오늘 그 논의를 하면서 회의를 마무리를 하게 되고 다른 이제 경제 제재, 추가 경제 제재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이 푸틴의 마초성을 무척 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 연합, 일본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 포함이 되죠. 그런 국가들이 했는데 보리스 존슨이 먼저 우리 굉장히 강해야 된다. 뭐 과거에도 2014년 크림반도 점령했을 때도 그냥 러시아와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가자 하는 형태로 놓아뒀더니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는가 하면서 우리 근육을 보여줘야지 된다. 팩스를 보여줘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푸틴이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더 할 것이기 때문에 했더니 캐나다의 그 저스틴 그 트루도 총리가 예스라고 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그럼 우리 말 타는 게 최고야 승마. 푸틴의 그 유명한 사진들이 많은데 뭐 우통 다 벗고 말에다가는 왜 또 그 쇠사슬 금처럼 보이는 쇠사슬을 씌우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마초성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니면 뭐 푸틴이 많잖아요. 뭐 장총을 들고 사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뭐 그런 마초성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그 중국을 겨냥을 해서 중국의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부자 중에서도 미국이 제일 돈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5년 동안 6천억 달러 가운데 3분의 1을 7개국인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원조도 아니고 자선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간 산업, 신산업, 친환경 산업 등등에 투자를 해서 누구나 다 좋게 하자. 세상이 뭐 깨끗한 에너지라든가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인간에 대한 평등, 정보통신 기술 다 합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2천억 달러, 다른 나라들 합쳐서 6천억 달러. 그런데 중국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1조 달러 이것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들의 뭐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해서 굉장히 단단한 교통 그 중심으로 해서 이 기간 산업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1대1로 향하러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요. 제가 독일을 빠뜨렸네요. 그 지금 그 주최를 하고 있는 지난번에는 영국에서 그 G7 정상회담이 열려서 영국의 바닷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뭐 질 바이든 여사라든가 아니면 김정숙 여사라든가 G7에 지난번에 이제 초대가 한국이 됐었기 때문에 가서 사진 찍고 했었던 것이 나오는데 올해는 그 당시 올해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와 인도와 인도네시아, 세네갈, 사우스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회의로 참여를 했고요. 그럼 지난해에 같이 여기에 참여했던 국가 가운데서 인도, 사우스아프리카는 그대로 올해도 그 갔고요. 한국이 그 빠졌잖아요. 한국이 그 빠진 것은 사실은 그 굉장히 한국에서 정치적이 되는데 왜 지난번에 초대받고 이번에 초대받지 못했느냐. 굉장히 중국이 불편해했을 겁니다. 지난해에도 G7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에 중국이 굉장한 그 경고, 작은 그룹 몇몇 나라들이 어떻게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요? 하고 중국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G7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기와는 달리 중국과 약간 그 분리하는 발언을 해서 중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뭐 어떠한 연유로 인도 같은 나라는 여러 가지로 중요하니까 또 초대가 되고 또 초대가 되지만 여기저기서 한국이 만약에 G7 정상회담에 갔다면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지난해에 한국, 호주, 인도, 사우스아프리카가 갔는데 이번에는 한국과 호주는 초대되지 않았고 인도, 사우스아프리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역시 G7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이슈인 거고요. 나토는 이번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초대받아서
여기는 G7은 일본이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부자니까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G7 멤버국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그 나토에는 아니죠. 나토는 이제 주로 이제 유럽 쪽 이쪽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가 전부 나토 회의에 초대가 됐습니다. 이것 중국이 아주 껄끄러워하죠. 아주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는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았고요. 28일부터 30일까지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나온 것을 보면 6월 29일에 한국, 일본, 미국이 같이 이제 만나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스케줄은 조절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수십 개국의 그 정상들이 모이는 이런 회의이기 때문에 정상 대 정상도 다 이제 서로 얼굴이 비즈니스 카드니까 주고받으면서 뭐 만나서 뭐 이동할 때도 뭐 채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정상회담이 안 열리는 것은 이건 예정됐던 겁니다. 몇 주일 전부터 미국의 매체는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이 7월 10일에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지난 4년 동안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해졌지만 오히려 지난 4년 동안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강해졌던 것보다 일본에서 반한 감정 강해진 게 더 강했다고 세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선거를 하려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유권자도 그렇고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진 외무장관이 미국 외무장관을 몇 번 만나고 하면서 일본에도 좀 방문을 해서 외무장관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일본이 선거 끝난 뒤에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은 나토 회의에서 열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진들의 어떠한 합의된 것 없이 정상들이 안 만나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미팅 같은 것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고 지금까지 세계 모든 나라 외교 회의를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자인 외무장관이 만나지 않았는데 정상이 만나서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토 회의는 정말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2010년도 나토가 어떤 개념에 대한 것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때 개념이 뭐였냐면 유로 대서양 지역이 아주 평화롭다. 지금부터 2010년이니까 오래전이잖아요. 나토 영토에서 재래식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할지 모르고 한 거죠. 2014년도에 이 크림반도 공격한 것도 그로부터 4년 뒤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토는 당시에 러시아와의 어떤 파트너십,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원한다. 그게 2010년도에 나토에서 얘기한 성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앙겔라 머르켈 그때도 총리였고 앙겔라 머르켈 16년이니까 계산해 보시고요. 총리였고 특히 지금의 올라프 숄츠가 있는 바로 이 독일의 당이 3인당이 사회민주당이 러시아와 친한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형적으로도 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같이 지내면서 러시아와 협력도 하고 러시아가 뭐 그런 독재 이런 것을 좀 버리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번 믿지 못할 파트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해도 계속 경계를 했어야지 된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하는 게 될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5개월이 됐는데 지금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는 아주 어두운 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토의 전략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동맹국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 영국이나 폴란드나 아니면 발틱 해안의 에스토니아 이런 국가들처럼 러시아의 공격을 먼저 받게 될 국가들은 우리 나토군이 조금 더 동쪽으로 와야지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임마누엘 마크롱 같은 프랑스 대통령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도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했지만 이 러시아를 우리가 같은 지역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처럼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과 에스토니아, 폴란드 이런 국가들의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것들이 될 테고요.
그리고 2014년 이전에 나토 회원국 국가들의 그 국가에는 다른 나라의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 군대들이 다른 나라에 조금씩 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5천 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나토군이 그 러시아 주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러시아군을 막기에는 모자라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들은 이거 더 늘려줘야지 된다.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다 마찬가지죠. 에스토니아와 마찬가지로 다국적군을 그리고 미래의 전투지는 그런 국가 뭐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뭐 불가리아 이런 나라가 우크라이나 국경, 우크라이나와 가까이 접해 있는 또 흑해 인근의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뭐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탱크를 배치하는데 60일이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걸 조금 이제 기간도 줄이고 더 강한 무기, 중무기를 더 많이 보내야지 된다. 그리고 또 나토의 지부 같은 것을 각 국가에도 다 설치를 해야지 된다. 또 뭐 감시하는 항공기 배치라든가 장거리 능력, 공군 방어 시스템 같은 것도 강화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국가가 거의 30여 개 국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국가가 본인들의 국가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의 헬리콥터가 규칙을 어기고 2주일 만에 그 국경에 2번이나 이렇게 침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무슨 뭐 그야말로 샌드위치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에스토니아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더 많은 나토군을 얼만큼이냐는 거죠. 무기도 어느 정도로 강한 것을 얼만큼이나 러시아 가까이에 배치하느냐. 이런 면에서 나토의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마크롱이 나토는 뇌사 상태다라고 얘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그렇게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우리는 전쟁을 먼저 일으켰던 국가라 국방비를 많이 하면 안 되고 하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사흘 만에 국방비를 전체 GDP의 2%로 올렸잖아요. 뭐 3% 하는 국가도 있어요. 나토의 그 기준이 2%라고 한다면 해서 새로운 여론조사를 유럽 쪽에서 해보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 다른 나라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증가해야지 된다 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번 나토 회의에서도 여전히 중국이 걸림돌인 겁니다. G7에서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많이 1대1로 그 전후로 해서 투자도 하고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데 나토에서도 왜냐하면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어도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 편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럽이 뭐 테크놀로지라든가 1대1로라든가 중국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유럽의 무슨 뭐 총리들이 중국에 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거 딱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의 정상들이 게스트로 초대가 됐습니다. 중국을 의식하기 때문에 아시아 나토 설립은 아닙니다라고 미국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뭐 특히 일본과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유럽과 아시아가 조금 이렇게 그 안보에 있어서는 혼합되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대통령도 처음으로 나토 회의에 참가국 업저버 자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신청을 해서 2019년도에 계속 나토에서 받아주지 않다가 안보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딱 침공하고 나니까 그 뒤에 바로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안보 프로그램에는 한국이 지금 최근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 밖에 무슨 우주 군사력 같은 것 국제적인 도전 같은 것도 이번에 얘기를 할 텐데 프랑스는 여전히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그 러시아를 너무 많이 밀어붙이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헨리 키신저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이 나토 회원국 그 지도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를 너무 화나게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아.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더 골치 아파질 거야. 이런 그 얘기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의논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얼만큼을 지원을 할 것인가. 나토도 그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도 지금도 미국이나 이제 나토 회원국이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지 않는다. 아주 그 러시아가 깜짝 놀랄 만한 살상 무기 같은 것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을 안 해 하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절대로 러시아의 그 마지막 선을 러시아가 마지막 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넘지 않으려고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과 지금 똑같고 다른 나라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개입은 안 한다고 모든 나토 국가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영국이 제일 강하게 이거 보리스 존슨도 좀 약간 그 터프한 면이 있잖아요. 마초성을 우리가 근육을 보여야지 돼. 팩스를 보여야지 돼. 푸틴에게 하는 것처럼 영국이 제일 더 많이 다가간다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영국 총리가 제일 먼저 키브를 비밀리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사진을 내놓고 한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지원을 다시 밝히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장비가 워낙에 구소련 시대 장비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첨단 장비를 보내줘도 몇 주일 걸리잖아요. 훈련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걸려도 앞으로는 이제 이미 유럽연합에서 회원국에게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서구식으로 우크라이나가 가는 것은 당연하고 시간이 걸려도 무기도 바꾸고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이런 재래식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되느냐 하는 러시아의 이미지를 나쁘게 분명하게 각인시킨 것은 성공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상태로 나토 회의에는 갔지만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다 함께 간 것이고 여기도 중국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G7과는 이제 조금 다르죠. G7은 일본은 아예 거기에 가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이번에 안 가고 인도는 뭐 인도니까 그렇다고 하고 사우스 아프리카야 워낙에 경쟁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G7에는 갔고 나토에는 가지 않은 나토에는 갔고 G7은 가지 않은 그런 것들과 합쳐서 아무튼 나토가 됐건 G7이 됐던 all about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핫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냉전이라고도 뭐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 편을 먹느냐. 스포츠를 하던 놀이를 하던 편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놀이가 성립을 하죠. 그런 식으로 러시아와 중국 편에 설 것인가 미국과 유럽 편에 설 것인가 이게 지금 G7과 나토 회의에 참여를 한 다른 국가들의 입장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미국에서 이거 정말 이렇게 분열되고 총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엇갈려서 사람들이 성난 군중이 되고 하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금요일에 낙태 이제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즉시 13개 주가 이제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됐고 그 밖에 나머지 또 13개 주는 이제 곧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선 여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사생활적인 이슈잖아요. 미국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변의 3분의 2 정도는 자신이나 자신이 아는 사람이 낙태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여기 낙태에는 또 하나 숨겨진 이슈가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은 안 되는 게 보편적인 케이스이지만 남성 모르는 채 여성이 낙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당파의 4분의 3, 민주당원 10명 가운데 7명, 공화당도 55%나 나이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PBS와 NPR 방송 마리스트 여론조사 결과 시기에 대해서는 낙태를 할 수 있는 그 기간, 임신 기간 같은 것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번에 그 낙태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해서 26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게 되는 이 같은 케이스를 반대하는 사람이 56%, 찬성하는 사람이 40%, 그리고 법원이 이렇게 된 경우는 정말 명백하게 여론과는 다른 그 판결을 내린 겁니다. 헌법의 기준에서 내리는 게 이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면은 민주당은 88% 잘못했다.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은 20%가 그렇게 답변했고요. 77%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무당파는 53%가 잘못했다. 남자는 54%가 잘못했다. 여자는 더 많죠. 59%. 교육 수준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69% 연방대법원이 잘못했지. 아니요. 대학 졸업을 한 사람 그리고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47%. 인종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백인이 아닌 사람 60% 잘못했다. 백인도 60% 잘못했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에 근거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7%, 아니다가 36%였습니다. 보수 판사 6명이 정치적인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피임부터 뭐 가족 계획에 들어가는 연방 정부의 기금이 있으니까는요. 그밖에 동성 결혼까지 많은 사생활에 관한 판결도 또 이렇게 연방 대법원이 낼 것 같다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56%였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규모 지금 9명이잖아요. 숫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뭐 연방 상원처럼 몇 사람은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런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별로 많지 않았고요. 이 시점에 나 민주당인데 민주당 투표하겠어 하는 사람이 공화당인데 공화당 투표하겠어 하는 사람보다 조금 많아졌고, 그리고 무당파 가운데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경제적인 가솔린값 이슈 하면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을 완전히 지금 분열시켰고 더 분열이 될 것이고, 여기저기서 시위 일어나고 시위가 이제 폭력적인 시위로 변해서 체포되는 사람들도 지역마다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24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이. 보수적인 켄터키와 알칸소, 공식적으로는 이제 헌법적인 이런 그 낙태의 권리가 있는 채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잠을 깼는데 몇 시간 뒤가 되니까 그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낙태권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73년부터 뭐 낙태할 권리가 있어 여성이 뭐 대개 뭐 한 23주, 24주일까지는 했던 거. 이 미국이 좀 그 기간은 다른 나라들보다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마디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금요일에 그런 판결을 내려서 미국에서 낙태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어렵고 가혹하게 된 겁니다.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파키스탄보다도 미국의 낙태법이 더 낙태를 하기 힘들게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낙태를 뭐 20주일 넘어서 하는 여성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뭐 다른 서구 국가, 그 북반구 국가, 자유로운 성에 대해서 그런 국가보다도 미국이 기간은 조금 더 길었거든요.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고 이유는 너무 많죠. 무슨 뭐 그냥 단순하게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게 아니라 근친상간도 있고 강간도 있고, 아니면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의 건강은 어떤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태 등등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3개 주가 즉시 시행이 돼서 어떤 켄터키라든가 알칸소 같은 경우는 그날 밤으로 어떤 단계의 낙태도 금지, 근친상간이나 강간도 예외 없이 낙태하면 안 되고 10대 소녀가 강간범의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지 되는 것을 미국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거는 모르지만 하나는 우리 아이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 아이가 강간범의 아이를 낳아서 지금 뭐 10대밖에 안 됐는데 키우는 것을 내가 지지할 것인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판결이 얼마나 극단적인 판결이었는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이 금요일에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이거 완전히 진보 입장에서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강간범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찬성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판결이 그 같은 판결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산모의 건강이 위험해도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그런 법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 공화당에서 이미 통과시켜 놓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법 가운데서 낙태 시술자도 중범으로 기소를 하고, 그러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낙태 금지주는 말씀드린 대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파키스탄보다 더 엄격하고, 그러면은 또 반대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할 정도로 블루 스테이트는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세요. 미국 분들 오세요 하고, 블루 스테이트는 뭐 4개 주하고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는 말기의 낙태까지 허용하는, 이게 자꾸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와 4개 주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지 않아도 말기 낙태까지 지지하는, 물론 요즘은 낙태가 뭐 의료시설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약을 먹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곧 법을 만들 겁니다. 보수적인 주에서 낙태 알약도 금지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벌써 공화당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낙태 금지법을 확대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잘했군 잘했어 하면서 사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거 공화당의 역풍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고 약간 조심한다는 그런 보도도 어디선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미시시피주가 이미 낙태약 약 금지약을 통과시켰고요. 미주리 의회는 낙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주로 여행 가는 것까지 금지하는, 사생활이 지금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뒤에는 회사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와 이 이슈로 싸울 것이다 하고 또 선포를 해버렸어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에 이제 에너지와 돈을 많이 써야지 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트럼프의 3명 대법관이 있는 한, 에미 코니 베렛, 브렛 캐버나우, 닐 고서치, 이 사람들이 지난 며칠 사이에 뉴욕에서 허가 없이 총을 이렇게 길거리에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종교 메인주에서 종교 그런 학교에도 정부에서 돈을 줘라, 아이가 다닐 때 했고, 이번에 낙태 판결이 나온 건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러면은 연방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공화당에서 해줄 리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하원이 모여서 주말에 한 일이 God Bless America 노래 부르고 있던데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은 이것을 역풍으로 해서 얼마나가 될지는 모르지만 선거에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나가서 투표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여길 찍을까 저렇기를 찍을까 했었던 무당파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본인이 이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면 민주당을 찍어줄 것을 기대를 하면서 그쪽으로 캠페인을 무척 많이 하겠죠. 일부 연방 대법관 가운데는 이미 피임약 뭐 없앤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펜실베니아 주 공화당 그 주지사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덕 마스트리아노가 지금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피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펜실베니아 주가 스윙 스테이트면서도 또 좀 온건한 입장들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사당 그 폭동 사건도 음모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는 가난한 여성들이 힘들 것이며 비밀리에 낙태를 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고, 지금 뭐 우편으로 낙태약 이렇게 받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글쎄요, 사회안전망, 산모에게 지급되는 사회안전망, 정부에서 주는 돈 같은 것도 가난한 여성의 경우는 뭐 비밀리에 낙태를 했다면 받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연관이 되는 것 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캘리포니아주는 워낙 낙태를 개방하니까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주 여성에게 우리 집을 개방을 해서 뭐 우리 집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낙태하면서 지내세요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미국이 분열되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그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12개월 사이에서 한 주일로 보면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이었는데 그건 뭐 사람들 혼돈하기 딱 좋죠. 엄청난 무슨 그 약세장에 대한 반등인지 아니면 최악의 시장 붕괴가 끝났다는 신호인지 이해하기 조금 뭐 이번 주 더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6%, 아니 7.5%, S&P 500가 6%, 러셀 2000이 6% 상승했었는데 이자율도 경기 침체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연준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급하게 안 올릴 것 같네 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고 바이러스는 사망자 줄어들고 중국도 약간 오픈하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올 들어서 S&P 500 18% 내려갔습니다. 기업이 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지금 조절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연방 그 낙태법 때문에 지금 카이저 재단이 얘기하는 것 보면은 한 10%의 기업이 낙태는 커버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판결이 나오니까 조금 그 판결 이전에 했었던 회사들의 나도 거기에 조인할래 하는 회사들이 늘어났는데 판결 이전에도 연방 대법원이 주정부에서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결국은 헌법으로 그 전국적으로 그 보장이 됐었던 여성의 낙태 권리가 이제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주가 반 이상이 되게 되는데 26개 주인데 현재 판결 이전에 옐프라든가 세리뱅크, 애플을 포함한 좀 몇몇 회사들은 뭐 낙태하는데 다른 곳을 여행을 가야지 된다던가 우리 주에서 안 해주니까 그런 비용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메타, 페이스북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사생활 정보를 나중에 저 사람 낙태했어 하고 벌 준다고 할 때 법원에서 검찰이 기록 줘 할 때 그럼 회사가 그 기록들을 줘야지 되는가. 사실은 이 그 직원을 돕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생활 기록인데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임신 테스트 기구라든가 뭐 낙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는데 법자료를 제출하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리고 페이스북도 서로 사람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뭐 우리 주로 이런 것들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는 곳을 추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에 어떻게 설정을 해놓으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곳이 뭐 어디를 가는 거야? 주 바깥으로 가서 낙태가 가능한 주로 가는 거야? 이런 것까지 그리고 또 컨퍼런스 같은 것도 낙태를 불법화하는 주에서 우리가 안 하겠어. 이런 것을 다시 해야지 되나? 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전쟁 또 있습니다. 생리 주기를 앱을 통해서 이제 쭉 그 기록을 하는 하루에 몇 보 걸었나 하는 것처럼 그런 앱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에서는 이거 무기명으로 해야지 되겠는데 절대로 추적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하나 뭐 이런 것을 지금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그렇게 앱을 지워도 남는다고 하니까 기록이 해서 뭐 지워도 커스터머 서비스에 또 전화를 하고 그래도 남을 수 있고 하는 왜냐하면 또 낙태하면 징역형까지 보낸다고 하니까 각 회사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 도의적인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형량을 받았어 하고 회사들을 고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연방대법원의 낙태 판결이 중요한 문제를 너무너무 많이 남긴 겁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내일 이제 또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 뉴욕주, 일리노이주인데 전부 그 마지막 막판 예비선거 오늘도 지금 선거 그 후보들 캠페인하는 것 보니까 전부 뉴욕주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죠. 뭐 하나는 모든 주가 다 해당되고 낙태에 대한 판결, 또 하나는 뉴욕이 이제 총기에 관한 총기 소지의 자유를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주지사 후보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캠페인을 하고 있고 일리노이주 주지사 선거 예비 선거에서 공화당에서는 극우적인 공화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럴 것으로 보이고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에 러시아가 오랜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브를 공격했습니다. 아파트먼트와 학교, 킨더가든 학교, 운동장을 공격을 해서 몇 시간 동안 7살짜리 아이가 구조되기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아이도 참
기구하네요. 아버지는 파업으로 숨지고 어머니는 러시아인인데 부상당했고 아파트먼트 잔해에 사람들이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벨라루스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발표를 한 거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G7 정상회의에도 그 화상회의로 참여를 했고 벨라루스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운명은 러시아의 그 푸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부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는 1918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외환에 대해서 외환 그 본드 외환 채권에 대해서 어제 2번이나 5월 27일인데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30일을 넘겨서 뭐 한 400억 달러 유로 채권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 2번 페이먼트를 못했다고 하는데 몇 개월은 제재가 있었어도 어떻게 성공적으로 했지만 이번엔 못한 겁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묶여 있잖아요. 해외에. 그 달러로 하는 그 시스템을 못 쓰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오일도 루블화로 사가라 하잖아요. 여러분께 제가 반말했어요. 하잖아요. 하니까 이게 돈이 예를 들어서 루블화 뭐 이런 능력 다른 나라에 있는데도 묶여 있으니까 낼 수 없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디폴트 하면은 돈을 낼 수가 없어서 내지 않는 건데 이 경우는 러시아는 조금 다르고요. 그만큼 고립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고립이 되고 98년도에는 국내에 대해서는 금융위기일 때 그 채무불이행 디폴트 했지만 외환에 대해서는 1918년 이후에 처음인 겁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를 그 함부로 침공한 것은 그건 부당하지 않은 건가요? 이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요. 뉴스를 쭉 보다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1870몇 년인가요? 1734년도에 어떻게 민간요법으로 낙태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을 썼다고 하잖아요. 참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